생각을 공유하고 취향을 나누는 불특정 소수를 위한 영감소. 안녕하세요. 불소소 진행을 맡은 이모셔널 PAP 봄봄입니다. 43화 감상을 시작합니다. 네, 오늘은 19번째 행동 시리즈로 우리가 일상 속에서 아주 자연스럽게 하는 행위인 것 같아요. 감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네, 감상의 정의를 저희가 그럼 좀 먼저 얘기해보고 가면 좋을 것 같은데, 사실 제가 이거 리서치 할 때 저는 약간 예술 작품을 보는 거, 그걸 감상하는 거에 초점을 맞춰서 찾았었거든요. 근데 저희가 방송 준비하면서 얘기하다 보니까 감상에도 이제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오늘 조금 한 번씩 다 짚어서 이야기를 드리고 가볼까 봐요. 그래서 일단은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느낌이나 생각에 대한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예술 작품을 이해하고 즐기고 평가하는 형태의 감상이 있고, 그리고 이제 뭐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거, 저 사람 너무 감상적이야 라고 할 때 쓰는 그 단어, 그런 경우는 이제 되게 하찮은 일에도 쓸쓸하고 슬퍼져서 마음이 상한 의미가 있죠. 그 감상이라는 단어가 생각보다 되게 미묘한 차이인데 여러 상황에 쓰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우울한 마음 상태를 또 감상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냥 개인적인 사적인 어떤 느낌들도 감상이지만 또 예술 작품을 보고 약간 평가까지 하는, 이해하고 평가하는 그런 영역까지도 이제 감상이고, 또 우리가 이제 오늘 이야기할 감상은 뭐죠? 앞에 이 세 가지의 얘기가 전부 다 다른 한자를 사용을 하고 있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저희가 오늘 얘기하는 건 어쨌든 주로 뭐라고 해야 될까요? 뭐 영화, 시, 소설, 뭐 음악, 어떤 그런 형태의 문화와 예술을 감상하는 것에 집중이 될 것 같고, 그리고 그 감상을 어떻게 자기 표현으로 표현해내는지, 뭐 리뷰가 될 수도 있고요. 그죠? 그런 형태의 감상까지 저희가 아마 얘기를 하게 되지 않을까 싶네요. 그러니까 평가라는 것도 감상의 일부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리뷰도 이제 감상의 어떤 하나의 행동인 것 같고, 제가 이제 감상에 대해서 찾다 보니까 그 이제 말씀드렸던 예술 작품을 음미하고 그 미적 내용을 이해하는 거, 그리고 즐기는 거에 대한 이제 정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와 관련된 거를 조금 백과사전을 찾아봤는데, 감상의 본질이 감동과 감명에 있고 설명을 초월한 경지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죠? 그 감상이 이해나 손익을 어떤 계산 같은 걸 떠나서, 그러니까 무관심의 관심이라고 이렇게 단어로 표현을 해놨더라고요. 어느 백과사전이 이렇게 철학적으로 두산백과예요. 무관심의 관심. 되게 굉장히 뭔가 그 전시에서 네. 뭔가 전시 설명할 때 나올 법한 그런 표현이네요. 네. 그래서 감상의 본질이 감동에 있고, 그래서 지적 이해는 어디까지나 부수적인 거라고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뭔가 볼 때 막 이거를 되게 문법적으로 해석하듯이 해석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작품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뭔가 의도와 방향 네. 뭐 이런 거를 네. 막 찾아내고 싶어 하는 게 네. 있죠, 좀. 그래서 그런 지적 해설은 그냥 감상을 돕는 것의 정도이지, 그거에 치우쳐갖고 작품을 음미하는 거를 약간 좀 게을리하는 거? 그거는 올바른 감상법은 아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놓기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쉽게 설명을 하면 어떤 영화나 음악이나 이런 문화 예술들을 느끼는 거, 그치, 보고 느끼라는 거죠. 네. 네. 그냥 느끼는 그 자체의 행동이 이제 주가 되는 거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근데 이제 막 그런 사람들 되게 많잖아요. 막, 이거는 뭐 이런 배경과 이 작가의 뭐 이런 막 심리의 어떤 것 때문에 이런 색채와 이런 게 나온 것 같습니다. 확 하는 막 그런 되게 많잖아요. 그런 설명들. 근데 그걸 우리가 교과서 때부터 우리는 막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약간 그걸 통해서 또 새로운 문화가 또 나오는 부분도 있기는 한데. 그렇죠. 그리고 이제 작가를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고 해서 되게 좋기도 한데, 이제 그거가 중심이 너무 되면 살짝 지루해지는 포인트도 있고, 이거 저희 지난번에 얼마 전에 전시 같이 본 거 있잖아요. 그거 보러 갔을 때 그 전시가 되게 뭐라고 하죠? 옛날 그 뒷골목 문화 막 이렇게 다루고 한. 그러니까 7, 80년대 뉴욕의 스트리트 문화를 다뤘던 전시였죠. 근데 이제 그 전시가 되게 다양한 작가의 작품들을 구성을 하고 있다 보니까 작가 한 명 한 명에 대한 이제 뭐라고 해야 되죠? 작품을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대표 작품 뭐 한두 개 있고 막 이런 정도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작가에 대한 설명이 너무 길게 벽면에. 그러니까 저는 뭘 느꼈냐면 그
전시의 아티스트를 선정한 것과 전시의 테마 같은 거는 마치 그 디미주엄에서 할 법한 주제와 아티스트를 다 데려다 놨는데 전시를 보는 방식은 그 시립미술관스럽게 교양 있게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 1층에서는 되게 그 한묵 작가. 네. 유작의 전시를 하고 있었던 것과 정말 비교되는 분위기로 2층, 3층은 굉장히 막 20대들이 되게 많이 관심을 가지고 이 문화를 보면서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제가 바라보기에도 너무 긴 글들이 있었던 걸 보면서 이 문화와 이 아티스트가 궁금해서 온 관객들이 얼마나 읽을까. 물론 그렇다고 모든 거를 막 다 인스타그램업을 할 필요는 없지만 읽는 사람 얼마나 될까. 약간 조금 더 출연했으면 더 이 전시 자체와 어울리지 않았을까. 이제 우리 그런 얘기를 했죠. 네. 그래서 저희 보면서 차라리 글씨에 좀 하이라이트라도 이렇게 좀 잘 해주면 좋을 텐데 그런 생각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작가의 어떤 막 그 세계관? 정신세계 뭐 이런 거에 대한 거를 막 서술하듯이 썼으면은 차라리 괜찮았을 텐데 약간 양력 같은 거 있잖아요. 네네네. 그게 너무 그 스트리트 한 구석에서 막 마약하고 막 이랬던 그 아티스트들의 그 일대기를 알고 싶다기보다는 약간 그 뭔가 그 좋긴 좋은데 뭔가 포인트가 약간 조금 엇나가는 듯한 느낌을 우리는 좀 받았죠. 뭐 우리의 사적인 감상이었습니다. 네. 그쵸. 저희의 사적인 감상. 네네. 네. 갑자기 아니 이해에 대한 얘기를 하려다 보니까 네, 그런 갑자기 최근의 경험을 얘기했는데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가 또 사적 얘기를 시작을 했으니 네. 끝을 봐야죠. 피님은 주로 어떤 문화예술 콘텐츠들을 감상을 하시나요? 하십니까? 라고 할 뻔해서 지금 저도 모르게 인터뷰하는 것처럼. 네. 근데 그냥 기본적으로는 뭐 음악, 책, TV 프로그램, 영화, 전시 이런 게 가장 주되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이 들고 유튜브나 뭐 이런 영상 보는 것도 감상이라고 할 수 있나요? 그쵸. 감상이죠. 아니, 예능도 감상이에요? 그 감상의 항목에 그것들이 다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그렇다고 할 수 있고요. 시간적으로 가장 많이 그 감상을 하고 있는 거는 음악인 것 같아요. 왜냐면은 집에 있을 때는 유튜브를 틀어놓고 음악 감상을 하고 외출을 할 때도 스트리밍 사이트를 이용을 하니까 거의 누군가와 이야기를 한다거나 뭐 영화나 영상을 TV를 본다거나 하지 않는 순간에는 거의 항상 음악을 듣고 있거든요. 그래서 감상을 그렇게 하는 것 같고 방송에서도 여러 번 이야기를 했지만 유튜브에 이제 제가 해놓은 플레이리스트를 주로 감상을 하고 그것과 관련된 추천되는 음악들을 하나씩 추가해가면서 그 플레이리스트를 만들어가면서 감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약간 그런 거 좋아해요. 그 소파 사운드 채널이나 뭐 NPR 이런 것처럼 그 제가 좋아하는 가수들이 또 더 어쿠스틱하거나 더 조용하게 악기 그냥 한두 개만 가지고 하는 그런 공연들 있잖아요. 그런 게 좀 더 좋더라고요. 아니면 커버할 때도 유명한 가수 거를 커버를 되게 잘한 누군가의 영상을 보면 그냥 기타 하나 가지고 하거나 악기 많이 안 쓴 거 있잖아요. 그런 걸 좀 전 좋아해서 그런 음악들을 좀 많이 감상하는 편인 것 같고 마음이 좀 힘들 때는 인디 음악, 약간 가사를 좀 곱씹게 되는 인디 음악도 많이 듣는데 최근에 이번 주는 제가 구름주간이라고 막 제 거 SNS에 올리기도 했는데 구름씨? 그분이 이제 그 치즈의 음악을 다 만드신 분이고 보컬 말고 이제 나머지 뭐 멤버셨는데 이제 지금은 치즈에서 나오셔서 각기 활동을 하시는 걸 알고 있는데 그분이 그걸로 유명하시더라고요. 그 백예린의 작곡가. 뭐죠? 백예린 씨 되게 유명한 거? 우주를 건너 뭐 이런 노래 있잖아요. 근데 이분도 자기가 노래를 해서 음반을 여러 개 내셨어요. 그래서 많이는 아니지만. 근데 그 뭔가 왜 이렇게 약간 기분이 다운됐을 때 자꾸 더 다운되게 듣는. 아니 되게 위로가 됐어요. 왠지 모르게. 제목 하나만 알려주세요. 나 들어봐야 될 것 같아. 그러니까 가사가 딱 그 내용이어서가 아니라 네. 그냥 뭔가 그냥 이 사람이 하고 있는 어떤 뭐랄까 감성적 포지션이 그냥 위로가 되는? 그래서 제가 제일 많이 들은 노래는 지금껏 그랬듯 앞으로도 계속이라는 노래를 이번 주에 제일 많이 들은 노래 같아요. 아니
이게 저희가 저작권만 사실 관계가 없으면 이런 노래는 한 번씩 틀어드리면서 들으면 진짜 좋을 텐데, 방송하면. 근데 그거 있지 않나요? 몇 초? 그거 몇 한번 초? 알아볼까? 그러면 다음에 뭔가 한 그런 게 있을 3초. 때 전주 시작이라도 근데 안 되지 않을까 막 이런 생각도 들기도 그러니까 하고. 1분 듣기까지는 안 되더라도 아니 왜 팟캐스트도 보면은 라디오 방송하는 거 팟캐스트로 옮길 때 자를 때 노래 앞에나 뒤에 어디 몇 초는 듣게 해주잖아요. 그렇게라도 좀 이 감흥이라도 같이 느끼면서 하면 되게 좋을 것 같긴 한데 그죠? 제가 한번 알아볼게요. 몇 초까지 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고. 네. 그리고 이제 드라마나 TV 예능 프로그램도 좀 보죠. 갈수록 사실은 조금 TV를 막 시간 챙겨서는 잘 안 봐요. 그냥 틀었을 때 보이는 거? 근데 이제 딱 TV를 틀었을 때는 우선적으로는 JTBC와 TVN을 확인을 해요. 그리고 거기서 볼 게 없으면 딴 채널을 트는 저는 거의 그런 수순인데 최근에 이제 우리 같이 빠져가지고 보고 있는 눈이 부시게라는 드라마를 꼭 보세요. 그게 저는 이제 처음에 로맨스 드라마를 생각하고 봤는데 그 나이가 든 해자가 네. 그 나이 듦에 대해서 그러니까 25살이 갑자기 어느 날 나이가 들어버려서 그렇게 나이 든 사람으로 살다 보니까 이 나이 든다는 게 얼마나 서글픈지를 약간 실감하는 데서 나오는 툭툭 던지는 대사들 같은 게 있잖아요. 그리고 네, 저는 시간에 대한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살아보지 못했잖아요. 지금 25부터 몇 살로 나오죠? 70? 그 사이까지의 시간이 퉁 하고 없어졌잖아요. 그러면서 생기는 그 아쉬움 같은 것들이 있는데 사실 우리가 그거는 누구에게나 주어지고 일반적으로 주어진 거라고 생각하니까 시간을 그래서 나도 모르게 그냥 버려버리는 그냥 소중하다고 생각 못하고 지나가 버리는 어떤 시간의 가치 같은 게 있는 것 같은 거예요. 저는 옛날에 그런 말 진짜 많이 했거든요. 저는 이 드라마 보면서 되게 많이 공감하고 많이 울기도 했던 거 중에 하나가 저 어렸을 때 빨리 늙었으면 좋겠어라는 말 진짜 많이 했어요. 되게 힘들 때. 힘든 시기가 있었을 때. 빨리 내가 50, 60이 되어버렸으면 좋겠어라는 말을 그냥 너무 쉽게 했던 거예요. 근데 저는 이 드라마를 보면서 그 공감을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너무 슬픈 거예요, 드라마가. 근데 그런 장면들이 되게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그냥 무심하게 던지는 말들에서 상처를 받거나 약간 반박을 하는 어떤 대사의 장면에서 네. 너네는 안 늙을 것 같지? 뭐 이런 말들을 한다거나 뭐 아니면은 그거 있잖아요. 우리가 태어날 때 선택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잖아요. 뭐 어떤 돈 많은 집에서 태어난다거나 이런 것들을 선택할 수 없지만 젊음이라는 것만큼은 누구한테는 상관없이 옵션처럼 주어지는 거다 뭐 이런 식의 얘기들이나 되게 그냥 툭툭 던지는 것들이 되게 약간 나이 듦에 대해서 저는 좀 생각하게 되면서 약간 마음을 찌른다고 해야 될까? 맞아요. 그런 것들이 좀 있어서 보고 있고 그리고 이제 드라마를 하나 또 TVN, JTBC, TVN 약간 구분이 안 되는데 진심이 닿다도 유인나 씨랑 이동욱 씨 나오는 도깨비 거. 커플의 연장 이것도 처음에 약간 좀 유치한가 이랬는데 계속 또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좀 열심히 보고 있고 그냥 안 봤는데 봐야겠네요. 그리고 이제 예능 같은 경우도 다 방송사가 되게 편향적이에요. 제가 타지다 보니까 트래블러, 커피 프렌즈, 문제적 부스 이런 걸 최근에 봤는데 감상 행위를 얘기해야 되는데 재밌게 본 얘기 자꾸 나와가지고 좀 그런데 트래블러 같은 경우에는 배우 류진열 씨가 나오는데 너무 매력 있더라고요. 그거 있잖아요. 일반적으로 연예인이 나와서 하는 예능 프로그램 같지가 않고 이 사람은 여행을 너무 잘 즐길 수 있고 뭔가 프레임에 갇혀있지 않은 사람이 보여주는 그 날 것 같음이 약간 있는 느낌이 들어서 그런 태도로 여행하고 싶어요. 너무 그래서 부러웠어요. 일반적인 여행 예능 프로그램하고는 좀 다른 관점으로 볼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막 올드카 쿠바에서 올드카 타려고 막 아저씨들이랑 흥정하고 막 숙소 찾아다니고 하는 게 물론 다른 예능 프로그램에서 나왔지만 제가 전혀 짜여져 있지 않은 것 같은 그 류준열이라는 여행가의 어떤 감성적인 특성 하나 믿고 연출을 해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재밌게 보고 있고 그리고 문제적 부스 한 회 봤거든요. 한 해 했어요. 네. 네. 근데 저 약간 좀 그런 거 있잖아요. 저는 이제 프리랜서를 하고 있고 출퇴근을 안 하다 보니까 그 감각이 조금 점점점 그 물이 좀 빠져가는 사실 그런 좀 입장인데 오랜만에 되게
그 옛날 생각이 조금 나기도 하고 아, 회사 다니실 때? 네. 그러면서 약간 좀 그런 거 있잖아요. 텐션이 약간 좀 생기는 느낌? 그런 것도 좀 들고 그리고 그 이상하 씨인가? 임상아 씨. 네. 그 뉴욕에서 네, 상하백. 그러니까 임상아 씨의 그 보스의 면과 그 이천희 씨가 보여주는 그 스타일이 전혀 다르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그런 거를 보면서 약간 좀 뭔가 재미도 있으면서 뭔가 공감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좀 재밌다 이거 좀 챙겨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래서 이제 TVN이나 JTBC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보는 편이고 그리고 이제 영화 같은 경우에는 가장 최근에 본 거는 이제 3.1절에 이것도 JTBC인가 그랬어요. 3.1절이어가지고 동주라는 영화를 맞아. 저 영화 진짜 너무 감동 있게 봤는데. 저 너무 좋아하는 영화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영화 이후로 그 이준익 감독이 하는 그 박열이나 뭐 이런 것도 다 챙겨보고 했는데 다시 해주길래 저도 다시 봤는데 이게 한 번 더 보니까 약간 그 윤동주의 시나 이런 것들을 또 곱씹게 되는 그런 부분도 있어서 또 3.1절이라 그래서 또 약간 좀 다른 느낌으로 좀 봤었던 것 같고 콜미바이 유어네임도 약간 이거를 그 극장에서 한창 할 당시에 약간 봐야지 하고 저는 이렇게 그냥 지나치고 못 봤던 건데 제가 좋아하는 인스타그램에 좋아하는 그림 그리시는 분의 그림이 너무 예뻐서 사실은 맞다 이거 다시 봐야지라고 해서 봤던 건데 너무 좋아서 한동안은 그 OST를 엄청 많이 들었고 맞아 저도 근데 배경도 너무 이쁘고 일단 패션도 너무 좋고 그쵸. 그리고 그 가족애가 그 아버지가 이 아들을 대하는 그 태도도 너무 좋고 저는 이 주인공의 어떤 뉘앙스가 너무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솔직하다고 말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있는 그대로의 것들이 드러나는 순수함을 가질 수도 있다는 게 되게 어렵다는 생각도 드는데 그런 부분들이 어쨌든 되게 좋았고 그래서 이제 여행을 어디 갔을 때 그 LP를 팔고 있어서 LP가 없는데 그 LP판 너무 사고 싶어 하다가 고민하다가 안 샀거든요. 근데 그때 이후로 계속 근데 옛날부터 약간 LP 플레이어 하나쯤 갖고 싶다 이런 생각을 그냥 어렴풋이 했었는데 사실 요즘도 좀 하고 있고 필름 카메라도 사실 요즘 갖고 싶어가지고 좀 관심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카메라? 사진기 같은 경우는 사실 감상이랑은 좀 관련이 없는 물건일 수도 있지만 필름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그거를 하나하나 찍고 보고 음미하는 거가 약간 좀 되게 속도가 느린 그런 거다 보니까 더 약간 뭔가 감상하게 되는 부분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해서 저는 이제 뭐 이렇게 봤던 영화에서 뭔가를 만나서 그거를 보다 보니 또 다른 거에 관심을 갖게 되고 이렇게 약간 감상이 약간 연결고리 지어져서 보게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아니 그 현대카드가 올해 지금 뉴 레트로 컨셉으로 해가지고 네. 모든 그 장소들에서 다 그걸 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아마 그 현대카드 뮤직 라이브러리도 그렇고 거기에서 아마 그 LP판도 그렇고 이번에 이 필름 카메라 이런 것도 엄청 많이 지금 판매도 하고 전시도 하는 것 같아요. 그 옛날에 처음에 오픈했을 때 거기서 이제 LP 플레이어들 맞아요. 거기서 보고 이제 거기도 LP도 있고 막 그렇잖아요. 카세트 테이프도 들을 수 있고 막 이런데 거기서 보고 또 그때도 이제 LP 플레이어 갖고 싶다 이제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게 사실 비싼 취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네. 그리고 이제 얼마나 들을까 막 이런 생각도 하고 하다가 이제 말았는데 좀 요새 관심을 더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더 구매의 마음으로 더 마음이 옮겨져 가고 있는 쪽인데 하여튼 그 정도 그러니까 최근에 감상한 것들을 좀 꼽아보면 그 정도인 것 같아요. 부모님은 어떠세요? 저는 근래 되게 여유 없다고 생각을 했던 게 이거 방송 준비하면서 최근 감상과 관련된 게 뭐가 있었을까 하다 보니까 지난주에 미술관 갔던 게 가장 최근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것도 진짜 오랜만에 사실 전시 본 거였거든요. 사실은 저는 예전에 되게 주마다 많이 보러 다니고 했던 것 같은데 어느 순간 내가 왜 이게 여유가 없어졌지라는 갑자기 그래서 생각을, 우리 네. 그 전시 보러 가기 전에 전시 보러 가자고 얘기하실 때 문부님이 나 요새 너무 전시 같은 거 못 본 것 같아서 그래서 원래 그날
두 개 보시겠다고 막 맞아요. 그 현대미술관까지 가시겠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날 북페어를 하나 갈 예정이기도 했지만 저는 하루에 2개 전시를 보는 건 좀 무리여서 그럼 전 하나만 같이 갈게요. 이러다가 이제 우리가 같은 전시를 보고 같은 북페어를 가고 일정을 마무리했던 기억이 나네요. 그쵸. 제가 그날 2개를 보러 간다는 욕심을 부리는 바람에. 그래서 전 못할 것 같아요. 막 이랬었는데.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요즘에 이제 여유를 다시 찾아야겠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 네, 좀 다른 얘기지만 그리고 또 감상 관련된 거 하면은 음악 감상 크겠죠. 근데 최근에 사실 멜론 서비스 이용하던 걸 해지했어요. 멜론 해지하고 그 전에 이제 멜론, 애플뮤직 다 하고 있었는데 멜론은 해지했어요. 애플뮤직은 하나 남겨놨고. 근데 궁금한 게 네. 그러면 출퇴근할 때는 데이터가 뭘로 들으세요? 음악이요? 네. 애플뮤직 듣고. 근데 저는 출퇴근할 때 왓챠로 일본 드라마 봐요. 그건 데이터가 어떻게 되죠? 무제한. 핸드폰 저 데이터 무제한 쓰는데. 그래요? 그러시구나. 나 무제한이 아니어서 민망하네요. 네네. 그래가지고 요즘에 그래서 음악보다 사실은 영상을 더 많이 봐요. 대부분 그런 것 같고. 그리고 음악은 그거 있잖아요. 유튜브에서 컬러스. 그 컬러스 채널. 좋아하시는 분들 많죠. 네, 그거를 주로 재생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거 너무 좋아요. 가끔 국내 아티스트들 나오면 또 되게 반갑잖아요. 크러쉬. 딘 크러쉬 뭐 이런. 얼마 전에 나와가지고 네. 그것도 많이 봤네요. 그리고 최근에 뭐 검색하다가 아니다. 그 유튜브에서 뭐 영상 보다가 광고 앞에 한 번씩 뜨잖아요. 레드 제가 아직 안 해가지고 광고 뜰 때 거기에 나왔는데 그 라브린스라는 가수가 BMW 미니쿠퍼하고 같이 콜라보한 게 있는데 요새 그 노래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노래를 계속 무한반복으로 재생해가지고 듣는데 생각을 그렇게 해서 생각을 해보니까 예전에는 자동차 브랜드 사이트에서 플레이어 스트리밍 하는 것도 많이 틀어놨던 것 같아요. 뭐 BMW도 있었고 갑자기 그 일본 자동차 브랜드 생각이 안 나. 아무튼 뭐 그런 일본 브랜드 자동차 사이트도 그렇고 아니면 폭스바겐 뭐 이런 데들 사이트들에서 뭐 틀어놓고 들었던 기억도 나요. 그거 아니면은 메종 키츠네 같은 브랜드도 사실 음악 레이블이 워낙 유명하니까 걔네 그것도 많이 들었던 것 같고 그런 식으로 음악은 감상했던 것 같고 그러면 이제 걔네의 셀렉션을 볼 수 있는 게 되게 장점이잖아요. 그래서 많이 들었던 것 같고 최근에 이제 영화도 사실 자주 안 보니까 최근에 본 게 보헤미안 랩소디가 마지막인 거예요. 그럼 은근 꽤 되셨네요. 꽤 됐어요. 네. 그래가지고 그거는 그때 3번을 봤지만 무려. 네. 영화는 그게 마지막이었고 영화는 주로 이제 조조 영화 보거든요. 저는 혼자 사람 없을 때 가가지고 이제 조금 푹 빠져서 볼 수 있는 환경이 되면 보는 편인 것 같아요. 그러고 뭐 책도 사실은 일상에서 주로 감상한 항목 중에 분명 하나인데 독서 감상, 뭐 시 감상, 소설 감상 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근데 이제 저는 책을 감상이라고 안 여겼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그래서 네, 책을 얘기 안 한 게 이거를 완벽하게 감상이라고 할 수 있나? 네. 아니 왜냐면 대부분 저도 그렇고 이제 일이나 어떻게든 컨텐츠로 사용된 거를 목적에 두고 읽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얘를 감상이라고 못 느낀 거죠. 근데 그런 거 아니에요? 약간 이게 음미한다 이런 느낌의 즐김이 아니라 이렇구나라고 그렇게 따지고 보면 책도 얘기했어야 되는데 나도 빼먹었네. 어쨌든 이렇구나 이렇게 느끼고 지나고 나서 그냥 근데 그것도 감상의 일종이 될 수 있는 감상인 거잖아요. 거죠. 근데 이제 저는 막 책 읽으면서 그렇구나 이거 어디다 써먹어야지 막 이렇게 밑줄 치고 있고 이래서 그걸 그렇게 못 느꼈나 봐요. 그리고 이제 사실 시나 소설이 감상의 범주에 더 많이 이제 속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걸 많이 안 읽어서 그래서 또 그렇게 생각을 안 했나 싶은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요즘에 이제 근래 소설을 좀 다시 한번 봐야지라고 생각을 해서 구매를 최근에 하나 하긴 했어요. 2005년도에 나온 책인데 이런 이야기라는 제목이에요. 제목 너무 괜찮지 않아요? 네, 근데 이탈리아 문학인데 그냥 이 작가가 극작가이자 영화 감독인 거예요. 그래서 약간 좀 매력이 있다라고 저는 이제 그 제목에서 사실 먼저 끌려가지고 하긴 했는데 그거를 이제 요즘에 다시 한번 감상을 해보자 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읽는 책이 비문학이 좀 많잖아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더 이걸 감상을 해도 감상했다고 못 느끼는 부분이 또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갑자기 드네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다시 이제 좀 감상의 자세로 돌아가서 한번. 아니 저도 요새 막 그런
환경 이야기 있는 책이라든지 무슨 뭐 철학 잡지라든지 이런 거 있는데 읽을 땐 또 재밌게 읽어도 이걸 감상했다고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어쨌든 소설이나 어떤 문학 작품을 감상하는 거하고는 또 약간의 포인트가 다를 수도 있으니까 또 그런 생각도 드네요. 네, 저희가 이렇게 이제 뭐 감상에 대한 컨텐츠들을 얘기해봤다면 그럼 이제 각자 어쨌든 또 다양한 방식으로 감상들을 하게 되잖아요. 피님만의 감상법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게 있으세요? 감상법이라고 우리가 계속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거 생각하다 보니까 우리 둘 다의 특성인 것 같기도 네. 한데 이제 이게 좋은 점일 수도 있고 안 좋은 점일 수도 있고 그런데 우리가 그 시립미술관 전시를 봤을 때 이제 같이 한 얘기가 뭐냐면 자꾸 그러니까 이게 자동적으로 너무 뭔가 괜찮은 컨텐츠다 느끼면 이게 어떤 예술 작품이건 되게 사소한 어떤 무슨 편의점 하나 물건이건 상관이 없이 우리는 뭔가 괜찮다 싶으면 이거를 이거 괜찮다. 이거 나중에 어떻게 적용해 볼 거리 없을까? 이걸 하나의 자꾸 아이디어로 보려고 하는 습성이 자꾸 몸에 있어요. 피해 흐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뭐 이렇게 그 한묵 작가의 전시에서 뭔가 어떤 공간을 얘기하는 거나 아니면은 그 테이프로 이렇게 설명을 노란 테이프로 이렇게 한 거나 그런 아이디어를 보고 우리가 되게 좋다 막 하면서 얘기했잖아요. 거기다 써먹자 막. 그러다가 이제 어느 순간 인사이트 병인 것 같다. 막 우리 이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인사이트 병이라는 거죠. 뭐가 됐든 전시도 이 전시가 어떤 주제를 보여주는가, 어떤 이야기를 하는가, 드라마에서도 이런 걸 사람들이 왜 좋아하나, 여기가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나, 어떤 가수가 뮤직비디오를 내거나 음반의 컨셉 같은 것도 이 컨셉이 뭔가 이걸 자꾸 읽어내려고 하는 게 너무 이 DNA에 흐르고 있는 인사이트 병이 있어서 가끔은 그냥 좀 뭐라고 하죠? 나이브한 날 것 같은 감상을 좀 덜 하게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해서 병을 고쳐야 되는데 안 고쳐져요. 이 병을 어떻게 고쳐낼 수 있을까? 그러니까 좀 너무 심각해지지 말자. 자꾸 분석하려 하지 말자. 그러니까 분석하는 거랑 느끼는 거 약간 어떻게 보면 종이 한 장 차이인데 그거 하는 게 좀 쉽지 않은 부분도 있는 것 같고 아무튼 약간 그런 인사이트병적인 감상법이 살짝 있다는 것과 그 본범님이 먼저 이 전시에 대한 감상법을 이렇게 준비하신 걸 보고 저도 나는 전시를 어떻게 보나 이걸 생각해 본 거예요. 근데 물론 이제 작가의 의도나 전시의 주제 같은 거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막 그 팜플렛 같은 거 되게 열심히 보고 전시 앞에 이렇게 그 섹션마다 설명이 있잖아요. 저 그런 걸 되게 열심히 봐요. 그래서 이거는 이 챕터는 이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구나 하고 인지하고 그 다음에 작품을 보고 그걸 되게 잘 따르려고 노력은 하는데 도슨트 같은 경우에는 약간 도슨트 해주시는 분들이 설명을 되게 친절하게 자세하게 잘 해주시잖아요. 네. 그래서 도슨트를 듣는 거랑 안 듣는 거랑 약간 차이가 있다고 느껴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전시를 볼 때 도슨트를 따라가는 게 뭔가 뭐라고 해야 되지? 잘 못하겠는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그래서 그 누군가의 가이드에 따라 템포에 맞추는 거가 약간 좀 학습하는 느낌이 들기도 할 때도 있어서 도슨트를 약간 매번 챙겨 듣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우리가 살롱에서 얘기를 해야 되는 주제라거나 뭐 이런 관련된 전시가 아닐 때는 도슨트는 좀 잘 안 들을 때도 있고 그리고 뭐 또 나만의 뭔가 느낌으로 보고 싶을 때는 또 잘 안 들어요. 그래서 본범님은 제가 알기로 도슨트를 되게 잘 챙겨 들으시는 걸로 또 알고 있는데 저는 그게 내가 애써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 조금 있는 것 같아서 저는 전시에 대해서는 좀 그런 편인 것 같아요. 본범님 어떠신가요? 저는 전시 볼 때는 일단 순서대로 이제 순차적으로 저도 아까 피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큐레이션 의도대로 일단 한번 봐요. 이렇게 쭉 둘러보고 그 꼼꼼하게 앞에 붙어 있는 거 다 읽어보고 그렇게 해서 보고 그렇게 해서 한 바퀴 보고 나서 가장 좋았던 작품 같은 건 이제 다시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머무르면서 감상하는 그런 경우가 주로 많고요. 근데 또 이외에 이제 도슨트 아까 말씀하신 도슨트를 많이 듣는 경우가 있는데 낯선 작가들 같은 경우 있잖아요. 아주 유명한 뭐 작가 아니고 조금 잘 몰랐던 사람이나 이런 사람 같은 경우는
그걸 데려왔다고 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 해야 되죠? 그 작품을 어쨌든 여기서 가지고 와서 구성을 한 사람들의 의도도 궁금하기도 하고 하니까 그런 경우는 도슨트를 조금 신청을 해서 듣는 것 같아요. 전시 가기 전에 그 작가에 대해서 사전 조사를 하기도 하는데 도슨트를 들으면 조금 더 이해하기가 쉽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듣고 나서 그리고 나서 다시 전시장 보면서 한 번 더 감상을 한다거나 약간 그렇게 많이 하는 것 같은데 근데 사실 주로는 그냥 한번 둘러보고 제일 좋아하는 데 앞에 가서 한 오래 있는 그런 버릇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오래 있을 때에는 진짜 몇십 분 서 있을 때도 있고 예. 근데 주로 그런 경우는 여행을 가서인 경우가 많고요. 이렇게 일반적으로 저희 여기서 전시 주로 보러 가거나 할 때는 그런 경우는 잘 없고 그게 아마 여행지는 제가 이제 더 감정이나 이런 게 더 이렇게 더 오픈이 되어 있다고 해야 되나? 그런 경우다 보니까 뭔가를 봤을 때에도 느껴지는 이 감상의 포인트가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네. 갑자기 여행에서는 그 모든 거를 되게 감상하려고 하는 태도를 갖게 되는 게 아닌가. 길거리의 표지판마저도. 맞네요. 그 저는 그냥 뭐 휴지통이나 이정표나 이런 것도 여행을 가면은 그 도시만의 어떤 감성인 것 같아서 물끄러미 쳐다보게 되는 게 있거든요. 편의점의 풍경 같은 것도 그렇고 지나가는 그 시민들의 어떤 모습? 맞네요. 진짜. 되게 감상하게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네요, 진짜. 그 모든 것들을 다 눈에 담으려는. 네. 저는 그래서 이제 제가 한 경험 중에 가장 인상적인 감상의 그거 시간이었던 거가 베를린 여행 갔을 때 거기 박물관에 그 여왕의 흉상이 있는 게 있거든요. 이집트 여왕의 흉상이었는 것 같은데 이렇게 그 어깨까지만 있어 얼굴만 있는 그 흉상이 있는데 그거 볼 때 되게 묘한 기분이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그 큰 둥그런 공간 안에 딱 그거 하나 작품만 놓여져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쭉 한번 둘러보고 걔를 가까이서 못 보게 해요. 작품 자체를. 거리를 두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떨어져서 걔를 보는데 진짜 한참 본 것 같아요. 왠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 눈빛이나 뭐나 이런 것들에서 되게 이상한 기분을 느꼈다 해야 되나? 기운? 그거를 한 3, 40분 본 것 같아요. 그 앞에서. 근데 제 옆에도 또 비슷하게 그 외국인 백인 남자분이 있었는데 그분도 그렇게 둘이서 경쟁하듯이 거기에 서가지고. 근데 약간 왠지 모르겠는데 눈물도 되게 찔끔 나고 그랬어요. 그게 여행의 기분이랑 맞물려서일 것 같기는 해요. 그 감정이 뭔지 잘 모르겠지만 근데 제가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좀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는데 가끔 여행을 가서 전시를 보거나 뭘 할 때 그렇게 한 번씩 조금 슬플 때가 있어요. 근데 이게 기분이 나빠서의 슬픔이 아니라 묘한 감정인데 좋기도 한데 뭔가 그렇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좀 계속 얘기하다 보니까 되게 변태같이 느껴질까 싶어서. 근데 제가 그냥 겉으로 봤을 때 느껴지는 부분은 본모님 같은 경우는 일상생활 속에서 그렇게 자신의 감정을 많이 드러내지 않는 편이라고 느끼거든요. 네네네, 맞아요. 직관적으로. 네. 그러니까 그게 뭐 어떻게 드러났을 때 발견될 순 있지만 본인이 스스로 막 감정을 드러내진 않는데 그런 거 있잖아요. 약간 그 감정도 약간 총량의 법칙이 있는 것처럼 자주 쉽게 주변에 이렇게 드러내는 사람은 한번 이렇게 참았던 거를 풀어낼 필요는 크게 없을 수도 있는데 많이 담아두는 사람은 또 혼자가 되거나 어떤 그 되게 열린 감수성이 예민해지는 어떤 시간이 됐을 때는 약간 또 그런 시간이 오기도 하고 저는 그래서 약간 그 1, 2년에 한 번씩 템플스테이를 가시는 본범님의 모습 속에서 아, 저 시간이 필요하시구나라고 느껴지거든요.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너무 앞에서 우는 거 아니겠죠? 개인적인 어떤 아니 맞아요. 아니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여행을 가서도 그런 약간 시간이 있을 때 나도 모르게 딱 그렇게 탁 터져 나오는 순간이 있을 때 이 여행이 나한테 되게 큰 위로가 됐고 아 좋은 여행이었다라는 느낌을 받게 하는 부분은 거기서 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뭔가를 봤을 때 딱 그거 하나에 대해서만 느껴서 뭐를 어떻게 뭐 눈물을 흘리거나 그런 게 아니라 그 전에 쌓이면서 나한테 있었던 일들이나 내 감정들 같은 것들이 같이 이렇게 맞물렸을 때 뭔가 우연적이면서도 필연적으로 뭔가 감정이 막 그러네요. 맞는 것 같아요. 아닌가.
그리고 이제 또 제가 또 다른 감상법 중에 하나는 영화 같은 거 있잖아요. 음. 그런 경우에 저는 리뷰, 감상평 아니면 막 스포일러가 될 것 같은 내용 있는 거 다 찾아보고 가요. 근데 그렇지 않나요? 저도 좀, 내가 이 영화관에 가서 이걸 돈 주고 볼 만한 영화인가 아닌가 막 이런 거를 좀 알고 싶어서 저도 막 찾아보긴 하는데 그런 거 있잖아요. 나한테 좋은 영화일 수도 있는데 막 평점 엄청 낮고 네. 아니면 다 좋다고 하는데 나한테 별로인 영화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걸 좀 찾아보긴 하지만 너무 찾아보면 또 영향을 받는 것 같아서 저는 그리고 내용을 다 알고 가려고 들어요. 그래서 저 영화 본 사람한테 내용 끝까지 다 알려달라고 물어보거든요. 결말까지 보통. 왜 그러시는 건가요? 그죠? 되게. 그래서 다들 너 영화 안 볼 거야? 아니 나 볼 건데? 그래도 다 얘기해줘? 그러면 다 얘기해줘. 그래서 결말을 다 듣고 가요. 그러니까 누가 죽든 누가 살든 뭐 이런 것까지. 그럼 왜 그러신 거예요? 그게 제가 영화가 되게 시각과 청각을 자극시키는 매체잖아요. 그래서 그걸 예상 못한 어떤 장면들이나 이런 것들을 마주치는 걸 미리 대비하는 거죠. 뭐 어떤 걸 그러니까 뭔가 그 감정이 두려우신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걸 그래서 그러니까 뭔가 막 확 놀래키는 장면 나온다, 누가 죽는다 이거를 미리 알고 가면 안심이 되잖아요. 근데 가서 겪으면 너무 충격이잖아. 막 갑자기 누가 죽어, 막 이러면 정말 여린 감성의 소유자네요. 그래서 본범님이 일본 영화를 좋아하시는 것 같기도 한 게 일본 영화는 그런 어떤 감정의 그 휘몰아침이 약간 예고되기도 하고 크게 없는 그냥 경우도 잔상으로만 있고. 남기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이 여린 사람 아니 그래가지고 그래서 저는 영화를 마음에 드는 영화를 여러 번 보는 것 같아요. 뭐 TV에서 다시 보기 해주는 거 계속 다시 보기도 하는데 뭔가 마음에 드는 영화를 처음에 이제 그냥 전체로 내가 느끼는 대로 받아서 보고 그 다음에 다시 볼 때에는 어떤 인물 마음에 들었던 인물 하나를 찍어서 그 사람만 따라가요. 근데 그러면 그런 것도 보시나요? 그 요새는 프리즘 오브 이런 것처럼 그 영화 하나를 되게 여러 사람이 막 해석하고 막 한 매거진도 많이 나오잖아요. 네, 맞아요, 맞아요. 그런 것도 좋아하시나요? 네, 다 그런 많이 평가도 많이 찾아보고 그 영화 평론가들마다 또 평이 다 다르잖아요. 그런 것도 많이 보고 그리고 영화 블로거나 영화 유튜버들이 왜 또 그런 평가도 또 다르니까 그런 것도 많이 찾아보고 그리고 주로는 주변의 사람들이 봤다 그러면 그 사람들을 붙들고 많이 물어봐요. 어땠는지. 갑자기 그 보헤미안 랩소디 제가 보고 와가지고 막 얘기하더니 맞아요. 봐야겠네 막 이런 얘기 하셨던 우리 브런치 카페에서 얘기했던 그날이 떠오르네요. 네, 그거 안 봤으면 진짜 후회할 뻔했죠. 그렇죠. 근데 되게 이런 거에 비해서 음악은 기준이 없어요. 음악은 좋아하는 장르가 특별히 있지도 않고 그냥 근데 모르겠어요. 있나요? 장르? 아니 장르는 모르겠는데 네. 뭐라 그럴까? 약간 보여요. 저랑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상대성으로 뭐라 그럴까? 약간 좀 모던 락이라고 해야 되나? 맞아요. 맞는 것 같아요. 잔잔한 모던 락인데 굉장히 대중적이고 유명한 가수들을 좀 위주로 좋아하시는 느낌도 있고 맞아요. 기준이 없다. 근데 어쨌든 그래서 그 밴드 약간 밴드 음악도 좋아하시는 것 밴드 같아요. 음악 좋아해요. 그래서 그 밴드가 굉장히 유명하고 오래된 밴드이건 아니면은 되게 신생이건 간에 맞아요. 인디건 간에 그런 근데 그 인디도 약간 그 메이저 감성을 보편성이라고 해야 될까? 네네네. 그 대중적인 보편성의 리듬감을 지닌 인디. 그런 오늘 정확하게 저를 막 속속들이. 그게 약간 좀 느껴져요. 저랑 조금 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그 안에서 다른. 갈리는 감성이기 때문에 맞아요. 저는 그런 차이를 좀 발견했거든요. 아니 왜냐면 음악은 저보다 피님이 훨씬 더 음악적인 어떤 폭은 훨씬 넓게 깊게 폭이 넓은 게 아니라 폭이 깊게 그렇게 근데 들으시는 저는 거. 진짜 음악을 좋아함에도 불구하고 어디 가서 그걸 말할 수가 없는 게 정말로 유명한 가수들을 많이 모르고 많이 안 들어봤어요. 진짜 많이 안 들어봤고 그냥 제가 좋아하는 그렇다고 장르가 또 따로 있지도 않아서 그 장르에 대한 걸 잘 안다거나 그런 거 전혀 아니고 그냥 무작위적으로 잡스럽게 듣는 거라서 제가 뭐 음악적 취향이 깊다거나 그냥 근데 제가 좋아하는 특유의 감성이나 그 리듬이 있어요. 그냥 그런 게 있을 뿐이지 그걸 어디 가서 얘기하기엔 되게 창피한. 근데 난 피님이 얘기해줬던 가수들 노래 들었는데 한 번도 실패한 적 없이 다 되게 잘 좋게 들었던 것 같아요.
약간 저 그런 거 필요해요. 이렇게 듣는 순간 약간 심쿵하게 그 가수의 음색이나 리듬감이나 이런 거에 있어서 딱 듣는 순간 이렇게 호수에 돌멩이가 떨어지면 이렇게 잔상이 팍 이렇게 하듯 마음에 그런 걸 좀 주는 그런 꽂힘을 전 좀 선호하는 편이에요. 아, 이런 노래를 같이 들으면서 해야 되는데 그 잔상이 뭔지 이 울림이 뭔지를 노래를 좀 이렇게 들으면 좋은데 그 그죠? 구름의 아, 그 아깝다. 노래 구름의 그 노래가 그러니까. 딱 돌멩이 돌아나 마음에 돌아나. 마음에 도란을 팍 던지는 게 있어요. 아니, 저 지금 이제 감상법 얘기하다 보니까 나왔는데 제가 요즘에 이제 일본어 공부 때문에도 그러는데 유튜브 채널 중에 그런 거 있거든요. 드라마 어느 구간을 자막 없이 일단은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일본어 자막만 나와요. 그리고 나서 일본어랑 한국어 자막이 같이 나오고 그 다음에 다시 또 자막 아무것도 없이 또 나오는 그렇게 해서 반복을 시키는 대신 공부해 주는 거예요? 반복을 시키는 그렇게 하는 게 있어요. 너무 좋네. 영어는 그렇게 하는 사람 없나요? 그거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영상을 요즘에 자주 보거든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렇게 해주니까 더 잘 들어오고. 근데 저의 감상법이 지금 보니까 약간 그런 식으로 본 거 또 보고 또 보면서 곱씹고 그러고 나서 또 다시 보고 또 감동받고 약간 왜지? 저 약간 반복적인 걸 좋아하나 봐요. 근데 그게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이렇게도 바라봤다가 저렇게도 바라봤다가 그런 감상법 좋은 것 같아요. 네, 저는 약간 그런 감상법. 그러면 맞아. 지금 이제 피님 앞에서도 약간 잠깐씩 얘기 나오기도 했는데 피님은 뭔가를 보고 나서 그거에 대해서 리뷰나 이런 거를 글로 많이 쓰잖아요. 최근 혹은 뭐 이전에나 그런 어떤 해보신 적 있어요? 리뷰 같은 거. 그러니까 제가 딱 어떤 영화 리뷰, 책 리뷰라고 해서 쓰는 글은 사실은 아주 많진 않은데 그냥 제가 생각나는 주제들이 이 영화에서 온다거나 뭐 어떤 책에서 온다거나 그런 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영화와 같은 주인공의 이야기를 담은 책, 그걸 엮어서 그거를 다른 내가 생각한 관점을 주제로 그걸 엮어서 이제 글을 쓴다거나 그런 식의 리뷰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뭐 라이프 스타일 에세이라고 해서 이제 글들을 쓰고 있는 거에는 그런 식의 영화들의 내용이 다 거기에 들어가 있어서 리뷰를 많이 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짧게 리뷰하는 거는 인스타그램에 이제 짧게 쓰고 그거를 조금 고민을 해서 생각하다가 다 어떤 주제가 생각나면 그거의 내용을 같이 엮어서 쓰는 거는 이제 브런치나 이런 블로그에 쓰고 그런 방식인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방금 얘기했듯이 그 영화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대화를 나누는 네네. 것도 하나의 리뷰의 행동이 아닌가요? 그쵸, 그쵸. 그 요즘은 그 뭐 유튜브나 이런 데서 댓글을 통해서 다는 것도 또 하나의 리뷰, 그러니까 댓글이 사실 되게 생각 없이 댓글을 다는 사람도 있지만 가끔 되게 공감되는 것도 있거든요. 어떤 뮤직비디오나 어떤 음악의 영상에 달린 댓글 같은 것도 보면 이거 마치 이런 거 같아, 저런 거 같아 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너무 공감되는 말일 경우 사람들이 막 거기다가 너무 공감된다고 막 또 대댓글을 남기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맞아요. 뭐 어디에 글을 막 열심히 준비해서 쓰는 것도 리뷰지만 그 대화를 하고 생각을 나누고 그냥 댓글도 달고 뭐 인증샷을 올리고 이 모든 행위가 조금 다 리뷰의 형태인 것 같고 다 댓글은 사실 잘 안 다는데 댓글을 제외한 여러 가지 업로드를 하는 어떤 리뷰는 저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이게 약간 영상 댓글 얘기하셔서 생각났는데 요즘에 그 반응 동영상 보는 거 많이 보잖아요. 그러니까 네네. 무슨 뭐 내가 좋아하는 아이돌을 누군가가 외국인이든 누구든 그걸 영상을 보면서 나오는 반응을 내가 그 영상을 보는 그런 게 되게 많이 보는데 그거를 누가 얘기하기를 그게 내가 똑같이 막 소리 지르고 좋아하는 포인트에서 이 사람도 똑같이 그렇게 하는지가 되게 궁금하고 그리고 그 타인의 반응을 보는 게 내가 이 오빠들 내가 이 아이돌의 영상을 보는 것보다 더 신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직 그거를 막 제대로 본 적이 없거든요. 반응 동영상은 그냥 이렇게 쓱쓱 넘기기만 했지. 그건 갑자기 리뷰 얘기하니까 사람들은 타인의 반응이나 타인의 생각을 되게 많이 궁금해하는 것 같긴 해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뭔가 잘 짜여진 어떤 그 시나리오보다도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은 이걸 어떻게 생각하나 이걸 어떻게 볼까가 너무 궁금하다 보니까 그래서 사실은 브이로그가 많아지고 사람들이 브이로그를 많이 보는 것도 약간 그런 것과 또 연관이 아주 무관하진 않은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사실 영화 같은 것도 누구 평론가가 막
뭐 별 5개에서 하나 주고서는 뭐 완전 무슨 영화라고 막 악평을 써놔도 내 친구가 봤을 때 야 그거 진짜 재밌어. 완전 짱 재밌어. 라고 하는 게 더 뭐라고 해야 되죠? 더 내가 일상적으로 느껴지기에는 훨씬 더 친근한 리뷰이고. 그쵸. 왜냐면은 내가 그 평론가만큼 박식하지 않고 그리고 그 평론가의 말이 내가 이걸 하나하나 다 찾아보기에 어렵게 느껴지는데 그냥 내 친구가 아, 야, 그거 재밌어. 그냥 이 한마디 하면 약간 딱 느낌 오잖아요. 맞아요. 느낌 와.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그런 걸 다 챙겨서 보기 되게 복잡하고 바쁘고 힘든 일상이다 보니까 그냥 지극히 평범한 누군가의 말 한마디가 더 필요해진 부분?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본범님은 어떤 식으로 리뷰하시나요? 저는 어릴 때는 진짜 리뷰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릴 때는 혼자 하는 리뷰 있잖아요. 그래서 막 영화 보고 나면 영화 표도 노트에 붙이고 그리고 그거 감상도 되게 많이 적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거 갖고 이제 친구랑 만나서 얘기도 진짜 많이 하고 그 대학교 때 이제 친구는 지금도 되게 자주 만나는데 그 친구가 같이 맨날 용희 감독님 쫓아다니던 친구예요. 같이 덕질했던 그 덕질 친구가 진짜 소중하잖아요. 네. 같이 취향 맞기 진짜 어렵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때 막 영화들은 다 그런데 그런 영화였어요. 헤드윅, 트레인스포팅 막 이런 되게 그런 영화들이었던 것 같은데 뭐 일본 영화도 많이 있긴 했고 대학 시절까지는 되게 그랬던 것 같아요. 영화에 대한 그런 걸 되게 많이 남기기도 했고 뭐 그런데 저희 이렇게 싸이월드 같은데 흑역사 그런데 막 남기기도 했던 것 같고 그때는 왜 그랬나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런 것도 했고 근데 그 이후에는 사실 리뷰를 어떤 오픈된 공간에 남기거나 그런 건 안 했던 것 같아요. 안 하고 대신에 이제 영화 보고 너무 감동이 깊거나 이럴 때 요즘에 이제 정말 저도 인스타그램 같은 거 SNS에 간단하게 리뷰 남기는 그런 정도? 그러니까 뭐 예를 들자면 최근에 보헤미안 랩소디 봤어요. 그러고 나면은 아 되게 최고로 재밌고 슬프고 신났다. 뭐 이런 정도.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같고 그래서 뭐 인스타그램에 최근에 무슨 영화 리뷰를 썼나 봤더니 뭐 리빙 보인 뉴욕이나 히든 피겨스. 또 히든 피겨스도 너무 그 나사에서 일했던 실제 그 실화잖아요. 나사에서 일했던 3명의 흑인 여성이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거 그런 영화 그런 거 이제 간단한 리뷰 같은 거 썼던 것 같고 전시도 뭐 간단한 감상 같은 거 쓰는 것 같아요. 그런 거 하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음악은 가끔 올릴 때 있어요. 근데 이제 그날 기분에 따라서 딱 꽂히는 음악 같은 거 있으면은 그냥 한 번씩 올리거든요. 오늘의 플레이리스트처럼 해서 한 곡 정도 하는데 최근에 이제 했던 게 아까 말씀드렸던 라브린스의 음악이었고 대부분 아까 지피님 잠깐 얘기하셨잖아요. 제가 좋아하는 음악 장르 오아시스, 콜드플레이, 블러 이런 그러니까 그런 그 콜드플레이와 데이브레이크의 맞아요. 공통적 속성을 보다 보니까 제가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맞아요. 네, 그런 류의 음악에 대한 것들을 리뷰라기보단 그냥 오늘 내 기분이야 라고 하면서 올리는 정도? 그런 것 같아요. 그 사실 요즘은 감상을 또 다른 방식으로 하는, 그러니까 생각해보니까 LP바에 간다거나 그런 것도 또 색다른 감상법이 아닐까요? 그쵸, 그런 그쵸. 생각이 드는데 제가 며칠 전에 다큐를 하나 예전에 했던 다큐 SBS 스페셜 그런 거였던 것 같아요. 근데 다큐를 하나 봤는데 뭐냐면 가장 편리하게 사는 사람과 그리고 불편을 찾는 사람들, 그러니까 양극단에. 네. 그래서 어떤 한 가족을 이제 촬영을 했는데 그 가족은 그 음성인식 네. 인공지능. 네. 그래서 뭐 커튼 여는 것까지도 다 이제 그 기계가 해주는 집인 거예요. 그래서 그 집의 아이는 그 음성인식 인공지능이 만약에 뭐 데이터가 안 돼서 작동이 안 되면 막 걱정을 하고 뭐 얘 엄마가 네트워크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얘 왜 안 돼? 얘 엄마가 네트워크가 뭐 안 됐어? 이렇게.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기계가 해주는 그런 편리함을 이제 추구하는 가족이 있고 어떤 분들을 또 취재했는데 그분들은 이제 그 동묘 같은 데 가가지고 그 보헤미안 랩소디의 테이프 네. 뭐 그리고 막 공테이프 같은 것도 막 사시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워크맨 같은 거 가져와서 친구랑 둘이서 그 보헤미안 랩소디 테이프 산 거를 같이 이렇게 이어폰 나눠 껴서 듣는 거예요. 그 편이라는 거 혹은 불편이라는 거를 기준으로 양극단에 있는 사람들을 이제 같이 보여주는 다큐를 하나 봤는데 되게 흥미롭네요, 그거. 네. 사실 환경 이런 거 다큐 찾다가 네. 그거를 보게 됐는데
그냥 그걸 보다 보니까 카세트 테이프로 듣는다거나 저도 이제 LP에 아까 관심이 있다고 말씀드렸지만 LP로 듣는다거나 꼭 그런 데를 찾아가서 듣는다거나 뭐 이런 것도 또 하나의 그리고 저는 그런 거 좋아해요. 어떤 카페를 갔는데 거기가 LP를 틀어주는 카페면은 그 스피커 되게 큰 거 갖다 놓는 데 있잖아요. 근데 나무 천장이 있는 카페인데 그런 거 틀어주면 커피 한 잔 마시면 되게 그것도 거기서 음악 감상하게 되는 포인트도 전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의 감상, 그러니까 유튜브에 댓글을 남기는 것도 감상이고 약간 이렇게 뭐 LP바를 찾아간다든지 뭔가 그런 되게 아날로그적으로 오히려 테이프를 듣는다든지 찾아서 사서 듣는 이것도 또 하나의 다양해지는 감상법이 아닌가. 그러네요. 아, 그러고 보니까 우리가 음악을 감상하는 것만 해도 그 방법 자체가 옛날부터 지금까지 되게 많이 변해왔네요. 네. 진짜로. 옛날에는 사서 테이프든 CD든 사서 플레이어에 놓고 들었다면 지금 사실 스트리밍으로 감상하는 것이 더 비중이 커졌고 오히려 그 감수성을 다시 이해하기 위해서 지금 말하신 대로 그런 곳들을 장소를 찾아다니면서 감상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어떤 되게 20대인 분이 또 나왔는데 그분은 또 타자기를 쓰시는 거예요. 네네네. 그걸 보면서 또 저도 약간 타자기 한번 쳐보고 싶다는 생각이 또. 이번에 그 현대카드 뉴 레트로 하는 거에 프로그램 중에 그 타자기로 뭔가 쳐가지고 하는 거 그거 뭐가 있었던 것 같은데 제가 뭐 보다 보니까 그거 한번 그러면 참여해보시고 근데 그 타자기도 그러면 욕심부려서 살려면 또 그것도 그렇죠. 그리고 이게 타자기는 더 이상의 생산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있는 것 중에 찾아내야 되는 그런 거더라고요. 빈티지를 사야 되는군요. 그럼 비싸겠다. 그럼 그건 고장나도 고치려면 또 많이 돈이 들겠네요. 그래서 그분이 고치시더라고요. 본인이 고치기도 하고 되게 오래된 어떤 기술자분을 또 찾아가기도 하고 뭐 이런 장면이 나왔던 것 같아요. 뭔가 지금 결론적으로 이전에 약간 그런 아날로그 방식의 감상들을 즐기기 위해서는 돈이 드네요. 그럴 수도 있죠. 그러네요. 그렇게 보면은 또 유튜브로 보는 거는 전혀 돈이 들지 와이파이만 되면 전혀 돈이 들지 않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지만 사람들은 약간 그 감수성을 다시금 느끼고 싶어서 돈을 써서 그런 데들을. 근데 이거는 약간 그 이후지만 얼마 전이긴 한데 한동안 집에 요즘도 그런가? 그 막 영화 보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이 방을 하나를 따로 막 그 뭐라 그러죠? 홈시어터 같은 거 막 만드는 게 한동안 약간 요즘 좀 덜한 것 같은데 한동안 되게 유행이지 않았나요? 맞아요. 많이들 하고 그리고 이제 조금 집 규모가 있으면 그 TV랑 그 세트들 되게 많이 구매했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게 딱 영화 감상하는 공간을 마련하기도 하고. 네, 그래서 우리 오늘 되게 다양한 얘기를 한 것 같아요. 네네. 우리는 뭘 감상하고 있고 우리가 감상했던 기억들을 막 이것저것 꺼내가지고 얘기를 해보기도 하고 리뷰에 대한 것을 얘기하기도 하고 감상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본범님? 저는 오늘 지금 이제 감상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피님이 저에 대해서 저의 그 감상의 행동이나 혹은 감상의 장르를 가지고 제가 가진 어떤 성격 아니면 성향적인 것들이 맞물려서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그걸 들으면서 심리 상담 혹은 왜 그런 이것도 병인데 제가 그 소비자 라이프 스타일을 하다가 라이프 스타일 관심이 있다가 심리적인 거에 관심이 있어서 자꾸 그런 거를 보다 보니까 그런 것도 약간 이렇게 사람으로부터 읽어내려는 병이 있어가지고. 근데 저 약간 지금 이달에 별자리 운세 같은 거 본 느낌 같은 느낌 알아요? 지금 약간 그런 기분이었어요. 그래서 보면서 그렇구나. 그래서 이거 약간 이 감상법에 대한 걸 가지고 누군가들이 이렇게 다 이렇게 써와서 글로 쓴 걸 갖고 얘기하면서 이 사람의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살롱이어도 되게 재밌겠다 갑자기. 감상실이라고 하면 어떨까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거 한번 하면 재밌을 것 같아요. 주제 테마가 감상실인 거예요. 어때요? 근데요 지금 우리 이것도 인사이트 뼈 혹시 이거 도지는 건가 싶어서 지금 말하다가 이 독을 빼내야 되는데 인사이트 독을. 네 어쨌든 저는 그런 시간이 네네네. 그랬고 피님은 어떠셨어요? 너무 재밌었고 그러니까 어떤 우리가 행동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이 행동은 어떤 것인가 막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번 화는 특히 그냥 어떤 걸 봤을 때 재밌었던 기억 이런 것들 컨텐츠 같은 것들을 많이 얘기해서 또 재밌었던 것 같고 자꾸 우리가 마지막에 어땠는지 우리의 시간을 또 정리하는 것도 약간 그것도 인사이트 병이에요. 혹시 정리병 이거 정리병 저희가 정리병도 있어요.
그래서 서로 정리하려고. 우리의 병을 한 번씩 확인하는 시간이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 이제 더 이상의 정리는 그만하고. 네, 자꾸 정리하게 돼가지고 이제 그만 끝내야 될 것 같아요. 네. 또 정리죠. 43화. 감상을 마치면서 다음 화 예고 드려야죠. 네, 44화에 이야기할 행동은 도전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몇 번쯤은 그래도 도전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끊임없이 도전을 하면서 인생을 살아가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또 도전이라는 게 되게 두려운 존재이기 때문에 또 안전을 선택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도전은 우리 삶에 어떤 의미를 지니고 우리는 어떤 도전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이야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불소소는 팟빵 팟캐스트, 유튜브, 스팀 및 네이버 오디오 클립 채널을 통해서 공개됩니다.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네이버 블로그에도 계정이 있고요. 검색창에서 불소소 검색해 주시면 됩니다. 관련 댓글 외에도 메일로도 사연 받는데요. 메일은 ideal-list@naver.com으로 사연 주시면 됩니다. 생각을 공유하고 취향을 나누는 불특정 소수를 위한 영감소 43화 감상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모셔널 PAP 봄봄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